대해서는 다 한 번씩 배워보셨죠? 들어보고 최근에 뭐 영화, 뭐요? 서울의 봄 영화가 다루었던 역사적 사건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 이 지역에서는 1980년 6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굳이 또 그 사건을 계속 얘기해야 되나? 1980년에 있었던 일인데 왜 계속 사람들은 광주에서는 정치인들, 전국민들은 왜 우리가 계속 얘기할까? 그 이유를 아마 조금 이해해보면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5.18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이게 왜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광주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5.18 정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광주 정신. 근데 사람들은 5.18 정신, 광주 정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5.18 정신인지 광주 정신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잘 알아요. 그래서 5.18 정신이 뭘까? 광주 정신이 뭘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5.18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면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5.18을 보는 게 아니라 광주 밖에서 5.18을 보는,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당연히 광주 사람이니까 또는 이 지역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광주가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 예컨대 2011년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것은 메모리 오브 월드라고 해가지고 세계가,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UN 산하의 유네스코라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세계인들은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사건으로 지정을 한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굉장히 넓은데 이 넓은 세계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그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 광주,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11간이라는 황제의 어떤 사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근현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이나 한국사 시간에 한 번씩 배워봤을 텐데요. 5.18 항쟁의 주요한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가 분단이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면 남과 북은 왜 분단이 됐을까요? 왜 분단이 됐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설명할 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1800년 후반에 세계에는 힘의 논리, 강국이 약국을 지배하고 침탈하는 힘의 논리로 이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죠. 그 강대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누구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이제 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고요. 이게 독일이고요. 미국, 러시아. 여기 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주변국들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인으로서 안주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누구죠?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문화적인 운동이라든지 무력적인 운동이라든지. 무력적인 운동을 했던 분들이 누구죠?
김좌진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을 구성했던 조선민족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독립은 독립이 아니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국권을 되찾은 게 아니라 주변국,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상황이 되죠. 그게 이제 1945년이고요. 이 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 조선이란 이 땅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쪽은 미국이 관리를 하게 되고 북쪽은 소련이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분단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분단이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국가적인 분단,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이라는 나라로 분단이 되면서 이 한반도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어떤 나라죠? 반도 국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반도라고 해서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대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남한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지만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바다로 있고 북쪽은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다니죠? 배나 항공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지정학적인, 정치 지정학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정치 지정학적인 한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정치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60년대에 4.19 민주혁명을 딛고 등장했던 박정희 정권이 가장 첫 번째에 군인 출신의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전두환,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두 번째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독재 정권에서 두 번째 독재 정권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5.18이라는 경주가 고립되고 물자가 떨어지게 되니까 소위 자율적으로 방위 활동을 하는 시민군들이 생겨나는데 이 시민군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물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밥을 해서 가지고 나오면 이 밥을 같이 나눠 먹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만들 주먹밥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주먹밥만 먹은 건 아니에요. 김밥도 만들어서 나오고 그냥 어느 집에서는 쌀만 가지고 나오고 어느 집에서는 김치만 갖고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게 이 주먹밥입니다. 이 주먹밥을 나누어 먹을 때는 누가 더 먹니, 누가 더 내니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어떻게 하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살아나가자, 어떻게든 이겨내자라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지금 ACC 맞은편에 상무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상무관은 경찰들이 우회를 했던 연습장입니다. 연습 체육관인데 사망자가 생기니까 이 사망자를 한 대 모아놓자라고 하면서 이 체육관에 이 시신을 모았어요. 이 시신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에다가 두는데 관도 어떻게 만드냐면 목재산에 가요. 목재산에 가서 우리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좀
마주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옥죄상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평소에는 돈을 주고 팔아야 될 나무를 다 내어줘서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물론 사람은 계속 죽어가긴 하지만 한꺼번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옥죄상, 뭐 꽃을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물자를 그냥 내어놓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같이 이 체육관에 찾아와서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내 친구가 여기에서 혹시 죽은 건 아닌가? 라고 친구를 찾아오거나 찾아와서 와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친밀성, 가까워진다.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연하게 연결됐던 사람들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도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애도의 공동체, 슬픔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공동체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그게 이제 분수대의 상징성이고 이 분수대가 평지보다 약간 높은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무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분수대에 올라와서 자유 발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이 되니까 누구나 올라와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이 분수대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썼던 글을 보고 5.18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5.18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을 때 5.18은 민주주의, 뭐 자유, 인권, 뭐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순화된 이면에는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던 기록에서는 A4 한 3장 정도 되는데 제목이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시민은 분수대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노동자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다. 빨리 이 상황을 수습을 해서 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은 아마 민주주의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이 원하는 게. 근데 자기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 광장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야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헤쳐나가자 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분이 다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여요. 혹시 앞에 불을 꺼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다 단발머리거든요. 이제 그 당시 여고생들 그리고 공장 여기 전남방직에서 일하는 요공들이 이 도청 집회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분은 여성인데 뭘 들고 있죠? 나무. 우리가 이제 강목이라고 해서 강목을 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남도청인데요. 27일 날의 모습인데 굉장히 애투해 보이는 이 청년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죠. 5.18은 어떤 한 계층 또는 어떠한 세대가 한 게 아니라 광주 지역의 전 세대들, 남성, 여성, 그리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월 27일 날 전남도청이 진압되면서 이 5월 당시에 시민들이, 광주 지역 시민들이 스스로 고민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는 없었죠. 도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빨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대중이라는 그 당시 정치인이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김대중의 작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그 당시 이 권력을 천편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이 모든 것들은 김대중이 계획한 일이다라고 해서 김대중 내란 사건을 조작해서 이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어서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사형수로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억압하고 탄압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두환 권익은 1980년 9월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정치적 의사를 억압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이거는 5월 27일 날, 28일 날에서 6월 1일 사이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광주 도청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쭉 보면서 한 몇천 장의 사진을 쭉 보면서 이 사진 기자는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자세히 좀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왜 꽃다발을 들고 있지? 자세히 보니까 어떤 곳인가요? 국화. 우리가 조이를 표현할 때 국화를 들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남성의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뭔가 슬퍼 보이는. 이 남성이 보고 있는 광경은 개헌군이 27일날 도청을 진압하고 시신을 옮기고 개헌군들이 군남로를 행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광주 시민의 모습, 표정, 뭔가 굉장히 슬프기도 한데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애통함이라고 하나요? 그런 광경을 단순히 두드러 맞고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사람 모두가 그런 광경을 봤던 거죠. 우리가 알면, 어떤 사실을 알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등장을 하니까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애통함, 이 억울함. 그래서 이제 이 억울함을 알리려고 하는 진실 규명 운동이라고 해서 5.18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밖 전국에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외국으로 전송되었던 잡지고요. 이게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유인물 같은 거고요. 이건 90년대에 서울의 뭐죠? 지금 거기 젊은 정말 어디죠? 거기에서 5.18 사진을 전시해 놓고 이 사진을 보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에요. 80년대는 이런 5.18 사진을 전시해 놓으면 전시한 사람이 잡혀갔어요. 사진도 다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강대 학생 기의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월 21일에 광주에 잠깐 들렸었어요. 들리고 이 경광을 보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광주가 진압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려고 서울의 카톨릭 센터로 갔는데 개혁군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추락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80년 6월 1일 날 김우기 학생이 죽게 되고요. 이 사진은 1985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 몇몇이 미 문화원을 장악해버려요. 장악하면서 광주 항쟁의 사실을 밝혀라. 미국은 광주 항쟁의 사실을 밝혀라. 왜냐하면 계엄군이 이동을 하려면, 남한에서 군이 이동을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이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혹시 이 전두환의 이동에 대해서 미군이 알고 있었냐, 이 진실을 밝혀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던 거죠.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1987 아시죠? 1987에 나오는 이한열이라는 사람, 연세대 앞에서 1989년 6월 10일 날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을 한 사람. 이한열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이한열의 고향. 이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운명 같은, 이게 과연 운명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한열이라는 인물은 화순에서 태어났어요. 화순에서 태어나고 중학교서부터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고, 연세대를 갔으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거죠. 이한열이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1980년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났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다시 87년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1987년 60항쟁, 6월 항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모습은, 이게 이제 전남도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군수대. 1987년 이한열을 어디에다 묻을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광주로 가자. 광주에 묻혀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묻자라고 하면서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한 다음에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 군수대학에서 노제를 하는데, 이 노제를 할 때 모인 사람들의 광경이에요. 이게 이제 전남도청이고, 이게 금남로에 빽빽하게 모였던.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광주역까지 사람이 다 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에 같이 슬퍼하고 공감했던 거죠. 87년 이후에는 이 5.18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과거 청산, 이행기 정의라고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미안해요. 이름이 유찬이. 맞나? 아니, 재현 미안해요. 재현, 여기가 유찬이였네. 재현이하고 유찬이가 싸웠어. 유찬이가 재현이를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재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이게 복수가 바로 응보적 적입니다. 어떻게 복수할 거예요? 맞은 만큼, 내가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게 응보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 항쟁의 그 학살자들, 광주의 사건을 일으켰던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게 1995년에서 98년 동안 이 신군부 세력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전두환의 사형,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유찬이가 재현이를 때린 만큼 재현이가 유찬이를 때렸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나 이제 유찬이 안 볼 거야. 이럴 건가요? 풀어야 돼. 왜 풀어야 되죠? 왜 풀어야 될까? 우리는 싸우면 왜 풀어야 될까요?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우리는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하자?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화해와 용서를 하는,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잠시 친구가 아니었지만, 동료가 아니었지만 너가 내 피해를 복구해주고 그 다음에 너가 용서를 구하면 나는 너를 용서를 해주는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친구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과거의 사형수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빨갱이라고 모욕받았던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나 세계 기록유산이다라고 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게 이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복적 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헌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에 항거한 사회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 평화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뭐뭐뭐뭐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헌법 전문이거든요. 이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의 본문 앞에 있으면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이에요. 이게 끝나고 제1조, 대한민국 제1조, 헌법 제1조는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 1조와 2조가 나오는 이유는, 배경은 이 헌법 전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왕한테 있었던 권력은 이제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이념적인 기초, 기본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헌법 전문이고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 안에는 이 나라가, 이 국가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덜의 다짐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에 있는 헌법, 최상위의 근본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 헌법을 가지고 있죠. 헌법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이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고, 전문에 뭐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결국 그 나라의 고유성, 그 나라의 어떤 성질이 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프랑스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프랑스 헌법의 전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이게 프랑스 혁명이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규정되고 1945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 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 헌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헌법은 국민이 해야 할 것, 프랑스의 헌법은 국민이 해야 할 것, 그게
1789년, 그리고 1946년, 그리고 2004년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이 제정된 이유, 독립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그리고 국가적 목표로서의 민주화, 이 나라의 가장 근본 질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다라는 게 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4.19 이 민주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소개했던 이한열이 죽고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1980년 헌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 헌법은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5.18이 들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바꿨던 거죠. 유구한 전통과 독립운동 정신 이어받아 재건하였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 의거로 부당한 국가량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4.19와 5.18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까지 이 헌법 전문 안에 5.18을 어떻게 넣을 건가라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4.19 그리고 부마, 5.18, 6.7 헌재까지 헌법을 넣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 중립제를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논의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는 계속해서 이 헌법 전문에 5.18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는 약속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은 영어로 뭐죠? 헌법은 영어로 해서 con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헌법인데 이 constitution의 어원은 구성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construction인데 뜻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근본 이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5.18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줬던 5.18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그리고 5.18 이후에 국민들이 5.18을 지지하면서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5.18은 헌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사건은 현재에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이전하고 다른 대한민국 또는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5.18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5.18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5.18을 소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5.18을 기억하는 노래인 님이라는 흑인곡을 불렀어요. 미얀마에서도 미얀마의 상황이 이 광주와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광주 시민들은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미얀마에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사회적 참사, 재난,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까 그 남성의 표정 기억하시나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같이 느끼고 있나. 그에 반해서 우리파는 굉장히 이미지화된 형태, 약간 상품화된 형태로만 계속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다시 느끼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5.18을 왜곡하는 또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접하지 않은데 젊은 청년이 만든 오르골이에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리무리안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은 리무리안 행진곡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리무리안 행진곡을 모르는데 꼭 우리가 불러야 되나? 라고 해서 이 친구는 이게 그 오르골 태엽을 감으면 리무리안 행진곡이 나오면 오르골을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부르는 방식은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5월 안부 엽서라고 해서 광주에 오면 엽서를 쓰면 그 엽서를 대신 발송을 해줘요. 광주에서 와서 느꼈던 느낌들,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우리 SNS로는 지금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한 방식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진행을 하기도 했죠.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외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할머니 저 광주에 왔는데 할머니 잘 계세요? 이런 내용의 것들. 또 누군가는 자기한테 편지를 쓰더라고요. 내가 광주에 왔는데 집에 돌아가면 광주에서 느꼈던 느낌을 편지로 내가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데요. 이 글씨체 보이시나요? 제가 PPT를 만들었던 모든 곳에 이 글씨체를 사용했는데요. 이 글씨체는 5.18 항쟁 당시에 유인물들을 만들었던 것 중에 투사회고라는 게 있었어요. 신문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언론을 만들었는데 그 언론의 이름이 이제 투사회고였는데요. 지금처럼 복사기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서 이 조각을 복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원고를 쓰고 이 원고를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카피를 해서 배포하는데 이 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박용준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글씨체가 이 유인물에 남아있는데 글씨가 너무 깨끗하고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글씨를 누가 썼을까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광주 YWC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YWC에서 간사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출신 성분이 고아였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사니까 그 당시 Y 회장이었던 조아라 회장님이 너 여기서 일을 하면서 공부도 계속 해라 라고 했다가 항쟁에 참여해서 이 글씨체를 남기고 5월 27일 날 본인이 근무했던 YWC에서 사망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잖아요. 누가 제사를 지내죠? 가족들이. 이제 망월동에 수많은 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박용준의 제사는 누가 지내주지?
생각들이 물론 이 YWC에서 이 박용준을 기념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존재를 나는 좀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박용준 투사회고체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글 워드 또는 PPT 워드로 이 글씨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8 정신이 뭐냐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돌 던지고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남에게 친절하는 것.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5.18 정신은 뭐냐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뒷사람을 위해서 그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멋진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8 정신은 뭐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남을 위한 어떤 작은 행동이 뭘까? 이걸 하면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작은 실천들이 5.18 정신이고 5.18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5.18은 뭐뭐가 될 수 있다.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헌법은 헌법대로 당연히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어떤 실천들, 남을 위한 이미 그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삶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실천들을 조금씩 해가면 이 단체 또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런 이념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사회,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빈칸을 어떻게 채워갈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유익한